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관례였던 기자회견 없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예, 어제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보면 정부를 향해서는 이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얘기가 됐던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 대표에게는 지금까지 늘 하던 얘기고요. 정말 새롭게 들어올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글쎄 범죄 수사를 야당 파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혹시 그 문제가 지금 범죄 수사를 하는데 야당 파괴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민주당 전체를 이 대표 그 수사 방어에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도 물론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되지만 야당과 모든 정치인들은 사실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 모두가 국민과 역사를 인식하고 그걸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 당대표들이 이제 그동안 보면 취임 100일 때마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다. 자, 그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은 100일, 1년, 이런 어떤 기획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예. 기획 이벤트로 자기를 알리거나 당을 알리거나 홍보에 활용을 하거든요. 좋은 예. 기회니까요, 그게. 그런데 그런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런 해석을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민생을 100일 동안 성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민생을 100일 동안 챙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기자회견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어제였죠.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어떻게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모든 퍼즐이 고기만 딱 비어있는 상황인데 야당 탄압이라고 되풀이해봐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만 잃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민주당이 100일 동안 야당 탄압을 외치면서 이재명 지키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자, 이런 비판들이 이제 세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자,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 100일 동안에 무슨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김상일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어떤 공직자들은 100일 동안 지나면 뭔가 자기 성과를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죠. 예. 송영길 대표, 이해찬 대표 다 그렇게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100일 동안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정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빗발치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그걸 우려해서라고 보여지고요. 글쎄 정부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 분명하죠. 예.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라고 얘기할 때 정부는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를 얘기하지만 정부라고 얘기할 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포함한 게 대한민국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른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여당은 지금 민주당이라고요.
100일 동안이라면 여러 가지 정말 국민들이 박수를 칠 만한 어떤 법률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할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예. 예산안도 이미 그 처리할 시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미리 다들 뭔가 협의해서 여당과 협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여지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정말 여의도 여당으로서 또 전체적으로 봐서 대한민국 정부 일각으로서 좀 문제가 있는 행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의원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뭐 용산으로 뭐 서초동 검찰로 또 뭐 공수처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무슨 뭐 항의하고 뭐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사실은 뭐 좀 부끄러워할 일이고 그러니까 더더구나 성과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당 일각에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면서 분당 가능성도 언급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글쎄요, 분당을 언급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요. 예. 뭐 분명한 건 이제 지금 분열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분당까지 가는 거는 동기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동력이라든가 결단력, 용기 이런 거는 저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력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예. 거기에 이제 지지 세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뭐 그렇게 충분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과거에 뭐 바른당이나 뭐 국민의당 이런 데들이 제3당으로서 모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 과감한 결단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분당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고 총선에 임박해서 그때 변수들이 나오면 그때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총선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대로 문제없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뭔가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거나 굉장히 구체적인 뭐 증언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때는 조금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지금 하는 비판들을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다 했거든요. 했는데도 당원과 어쨌든 중도층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에 승복을 안 한다는 그런 식으로 또 이게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뭐 물러나라든가 이런 얘기를 뭐 속으로 그렇게 좀 그래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도 지난 선거의 결과에 승복한다는 차원에서 쉽게 얘기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만찬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는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상민 장관과도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자, 이렇게 장관들 특히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과 만찬을 한 게 이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글쎄 뭐 숙소에서 저녁 먹는데 그걸 일일이 무슨 뭐 의미가 있다고 보여하긴 그런데 예. 주체가 대통령 아닙니까? 더더구나 이건 또 사저가 아니고 관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공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도 뭐 공적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굴 처음 만났느냐, 뭐 친윤 4인방 부부 만찬을 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렇게 또 의미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또 정진석 의원도 만났고 독대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의원도 만났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이상민 장관 또 다른 분이 또 만난지 모르겠는데 이분들도 뭔가 그 개인적인 만남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 신임을 한다거나 이분들 특별히 뭐 힘을 실어준다거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무위원 전체를 만났다거나 전체 한꺼번에 만나기 어려우면 뭐 반반 이렇게 만났다 하는 게 아니고 이상민, 한동훈, 이상민 두 장관만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다 아시다시피 뭐 이른바 대표 차출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야당에 정말 표적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좀 흔들지 말고 일하라. 뭐 이런 식의 혹시 신임을 하고 힘을 실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저희가 보면 뭐 친윤 4인방 김기현 의원, 정진석 의원 뭐 이렇게 쭉 만났다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너무 윤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는 들어요. 당연히 뭐 여당 상황과 여의도 정치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너무 이렇게 깊이 뭐 다들 뭐 이른바 대선 대표주자들 무슨 면담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 전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방금 교수님께서는 좀 지적을 하셨듯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퇴진 압박을 굉장히 그렇죠. 많이 받고 있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불러서 만찬을 같이 했다는 것은 뭔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국민을 그렇게 보듬어 주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본인의 어떤 뭐랄까 계열 내지는 뭐 후배 내지는 패밀리 뭐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관을 그렇게 챙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품이 커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속에서 이상민 장관을 저렇게 챙기는 게 적절한가 좀 섭섭하고 아쉬운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야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에 좀 중심으로 세우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만난다, 뭐 이거는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여론을 좀 떠보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여당의 전당대회 시계도 빨라지고 있죠. 국민의힘 투톱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대표 조건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수도권에서 선거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분, MZ세대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MZ세대의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분, 공천 관리를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 이런 조건을 갖추거나 가까운 분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론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성에 차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차기 지도부 역시 이러한 MZ세대, 미래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예,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MZ세대를 상당히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이에요. 자, 저런 조건이라면 어떤 후보가 좀 떠오르십니까? 글쎄요, MZ세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징계받아가지고 예. 없어진 상황인데 예. 자꾸 저렇게 얘기하면 그럼 왜 이준석 대표는 저렇게 뭐 쫓아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수도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꼭 수도권이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대표와 선거대책위원장은 또 다른 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고요. 예. 대표는 당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저렇게 마치 선거에서 앞장서서 뛰어서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키고 MZ세대에 뭐 인기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글쎄 성에 차지한다는 말이 계속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다는 말이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내가 한 말은 아니다? 그럼 혹시 누가 윤 대통령이 하셨나?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도 지금 현재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이 다 성에 차지 않고 저런 MZ세대 수도권 이런 데 맞춘 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조금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동훈 대표설을 띄워서 그 여론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거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대통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원내대표, 그다음 비대위원장, 그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 표현이 예.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 노동일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인물을 좀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인물로서 한동훈 장관을 상정하고 시중의 여론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 그 지금 그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MZ세대 그러니까 2030을 아우를 수 있고 수도권의 인지도가 충분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별로 없거든요. 지역 기반이 탄탄한 분들 이런 분들은 계시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국민들이나 뭐 저희 뭐 평론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을 좀 조기 등판시키려고 한번
떠보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에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누가 이렇게 에드벌룬을 띄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윤심이 정말로 한동훈 장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치적으로 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카드죠. 지금 꺼내서는 안 되는 카드고 예.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뭐 선거가 있다. 그러면 선거에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치어리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만약 당대표가 한다 그러면 정말로 만신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야당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 저렇게 야당 파괴를 하더니 결국 정치권에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려고 했구나 라는 말밖에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부정적인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는 뭐 10가지 이상 들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호사가들의 발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